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미술사 지식을 테스트하는 걸로 시작을 할 건데요. 이 조그만 원안에 있는 그림을 보시고 누구의 작품인지 알아보실까요? 지난번 화가 이야기 1회에서 제가 왜 미술을 업으로 시작했고 초기 미술학도로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소개했는데요. 이번 2화에서는 본격적인 미술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스타일을 구축한다는 것은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스타일이 뭘까요? 스타일은 설명이 없어도 한눈에 작품이 지닌 조형의 특징을 알 수 있고 그 특징은 작가를 대표하는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직선적 표현하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네, 바로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저도 86, 87년도에 제 첫 스타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스타일이 확립되는 데는 보통 다수의 연작을 만드는 과정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도 당시 100호 그림을 2, 3일에 한 점씩 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의 경우 재료가 빠르게 마르는 아크릴 물감을 썼고 제 작업 행동이 빠르게 그리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작품들의 특징은 크기가 커지고 색상의 팔렛이 파란색 계열로 일부 한정되게 됩니다. 또한 약간의 입체주의적인 선과 구도가 존재합니다. 주제는 두세 명의 사람들이 출연하지만 그동안 자주 등장하던 물고기의 역할은 줄어듭니다. 구도상으로는 명암이 좀 더 극명하게 표현되는데요. 이것이 제 스타일로 발전하였습니다. 스타일은 작가가 스스로 자신을 대표하게 하는데 주요한 행동에서 나옵니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림을 그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컴포지션입니다. 즉, 구도를 말하죠. 제가 즐기고 추구하는 구도는 캔버스 전반의 다양한 크기와 모양 그리고 색상의 요소들을 쓰는 구도입니다. 저런 구도에서 복잡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 융합되는 구도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퍼스펙티브, 즉 원근과 투시의 각도를 무시하고 자유로운 관점에서 표현하려 한 점이 당시의 제 작업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티스나 피카소의 실루엣이 살며시 스며들어 있습니다. 과거 초기에 등장하는 고양이는 점점 더 의인화되어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죠. 이 당시 저는 비전형적인 재료의 도입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저 작은 점과 원들은 다름 아닌 과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루트룹스라는 시리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리얼을 그림에 붙였을까요? 이 그림에서 프루트룹스를 썼던 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데요. 저희 교수님이 이 작품을 보시고 한바탕 크게 웃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분은 체커스라는 또 다른 시리얼을 한 상자 사가지고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리, 이것도 한번 붙여봐. 이번에는 네모야. 이렇듯 교수와 제자 간의 다양한 다이얼로그가 아주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하고 다행스러웠던 환경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 주얼전에서도 고양이 4마리가 악사로 둔갑하여 사중주를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복잡한 시각 요소보다는 심플한 기화 도형을 유기적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이렇듯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작업이 벌어지고 있던 88년 일리노이에 있는 대학원을 진학하며 또 한 번 큰 위기를 맞고 변화를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 첫 안일함과 거만함으로 인해 제 몸에 맞지 않는 미술에 도전하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화가들은 종종 자신의 작품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를 원하거나 자신이 도전해보지 못했던 어떤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실험적인 태도이든 자만심 가득한 허세이든 현재 안주하지 않고 다른 것도 섭렵하려는 행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평소 써보지 못했던 유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유화를 안 하면 화가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당시 뉴잉글랜드 지방의 전통적인 유화를 그리는 동료들을 보며 제 호기심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 작품은 전혀 해보지 않았던 스타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고 시작했지만
그건 한마디로 제 자신의 허세였을 뿐이었습니다. 인내와 섬세함을 요구하는 전통적 유아 기법을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이 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유아 기법의 대가였던 한 교수님이 제 작업실의 물감 팔레트와 붓을 보시고 무작정 붓을 스티로폴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 붓은 벽에 꽂혀버립니다. 리, 너는 유아를 할 자격이 없어. 이게 붓이야? 그냥 막대기지. 기본부터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 네 그림이 제대로 나오겠냐? 라며 따끔하게 꾸짖었습니다. 재료와 기법에 따라서 작가는 적절한 준비와 과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제 거만과 급한 성격으로 거의 1년간 제대로 된 유아 한 점을 그려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아를 그리면서 건강에도 민감 반응을 보였는데요. 갑자기 구토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붓 세척액의 냄새가 저에게 민감 반응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일반 관객들은 아름다운 유아에 매료되지만 그 아름다운 색 뒤에는 무서운 독극성 물질이 함유되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강렬한 캐드미움 레드, 화사한 캐드미움 옐로우, 그리고 쿨한 코발트 블루 등의 유아 물감은 독성이 강한 광물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여 그 독성이 줄어들게 하였지만 그래도 건강에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그런 미술 재료의 독성에 대해 이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1년 가까이 방황하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로 전공을 회화에서 판화로 바꾸게 됩니다. 우연히 판화 과목을 듣던 저에게 판화과 과장이던 조엘 펠드맨 교수가 저에게 판화를 전공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는데요. 당시 방황하던 저에게 프린트 스튜디오 조교 장학금을 제안하신 것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던 거죠. 전액 장학생이던 저는 이제 월급까지 받게 되는 절호의 기회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화를 직접 해보면서 완전히 딴 세상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요. 직접적인 회화와는 달리 판화의 특성상 간접적인 면을 지닌 그런 특징이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회화는 자신이 캔버스에 그리면서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곧바로 알 수 있고 삭제나 수정이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그림의 미래가 예측되기도 하죠. 그런데 판화는 모든 준비를 하여 프레스로 찍어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모호성이 저에게는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판화는 고가의 다양한 도구와 장비가 필요하고 다양한 화학약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작 과정은 복잡하고 그 과정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듭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죠. 판화를 접하며 많은 부분에서 저는 제 자신의 습관과 사고를 바꿔야 했습니다. 판화의 기본적인 특징인 미러 이미지로부터 회화와는 다르죠. 즉, 실크 스크린을 제외한 대부분의 판화는 자신이 판에 그린 것과는 정반대로 찍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목 판화의 경우는 돌출된 판의 표면이 아닌 황산에 부식되어 움푹 들어간 홈의 잉크로 이미지가 표현된다는 것도 판화의 특수성이죠. 이 작품들은 제가 20대 후반이던 때 작업된 판화들인데요. 주로 동판화와 목판화입니다. 간혹 석판화와 실크 스크린도 있지만 노력 대비 퀄리티는 동판화와 목판화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동판화는 섬세한 디테일을 잘 표현해 주는데요. 기법도 다양하여 실험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 실크 스크린은 뭔지 모르게 상업적이고 그래픽한 느낌으로 저는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석판화의 경우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데 비해 여러 가지 난해한 환경적 요소들이 작동합니다. 예를 든다면 다른 판화와는 달리 석판화는 기후에 매우 민감합니다. 덥고 습한 날에 찍으면 자칫 어둡게 나오고 반대로 춥고 건조한 날에 찍으면 이미지가 다 날아가서 희미하게 찍힙니다. 그 과정 자체도 아주 민감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찍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듯 매체를 바꾸게 되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새로운 시도를 하려다 보면 주제부터 표현 방법까지 광범위한 변화를 주려는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도가 문제가 아니라 리셋하듯이 주제부터 변화를 주려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흔히 저의 경우 평소에 그리던 주제에서 벗어나 생뚱맞는 그런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때 깊은 성찰이 없었다 보니 오래가지 못하고
무엇을 그림에 표현하려 하는지가 명확치 않은 거죠. 제 경우도 이 부분이 우선 문제였습니다. 과거 큰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과감하게 그린 데 반해서 일정한 작은 크기의 동판이나 석판에 그리려다 보니 그 자유스러운 에너지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바꾸다 보니 그 주제에 대하여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서 혼선을 겪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저것 다 해보게 됩니다. 이 석판화에서 나타나듯이 각 시각 요소들이 그다지 설득력이 없고 상호 간의 상징적인 연결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는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주제의 선정과 표현 방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판화의 재료가 지닌 특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석판화는 기존에 그리던 물고기에서 좀 변화를 주어 거북이를 모델로 했습니다만 진정한 문제는 그 모델의 생명력이 없게 되고 그냥 거북이를 생긴 그대로 그렸던 것이 문제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석판화는 제작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인내심이 필요하며 심지어 날씨에도 민감한데요. 이런 문제로 보시다시피 그림의 많은 부분이 검게 찍혔습니다.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했던 거죠. 그에 반해 서서히 주제가 정착되기 시작하며 그러다 보니 작품들이 좀 더 안정화됩니다. 이 판화는 동판화인데요. 멀티플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판화는 어떤 재료와 방법을 취하냐에 따라 한 가지 기법으로 칭하게 되는데요. 저의 경우 그런 일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재료와 기법을 한 동판에 접목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판화가들이 알지 못하는 효과를 내는 순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술을 한 지 5, 6년이 되던 시기였던 이때 일반적으로 많은 작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작품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시각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기법적으로 복잡해집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한 곳에 집어넣으려는 모순을 겪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동판화는 굴비를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전혀 의도치 않은 것에서 생겨났습니다. 원래 이 판화는 물고기를 사실적으로 섬세하게 표현하려고 사진을 보며 그렸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가장 심플한 방법 중 하나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성격상 황산 그릇에 동판을 담아놓고 천천히 부식하려 했었는데요. 그만 깜빡하고 놀러가 버리며 이 동판을 잊어버린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오랜 시간 황산에 부식된 물고기 동판은 한참 뒤에 결국 돌아와 보니 이렇게 강한 부식 효과를 보이며 전혀 의도치 않던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찍어본 후 저에게는 굴비가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말린 생선 말이죠. 그래서 다음날에 있을 학기말 최종 평가 때문에 급히 계획을 즉흥적으로 바꾸어 물고기 3마리를 수직으로 배치하고 변잎으로 묶은 모습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엉망이 된 결과를 가지고 발표하는데 교수 평가단의 평가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한 평가는 리, 설명할 필요 없어. 저 작품은 보이는 그대로 성공적이야. 라는 의외의 좋은 평가였습니다. 이때 이 현상을 시사하는 점은 지나친 계획과 과정은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다. 만약 이 작품을 당초 계획대로 섬세하게 완성했다면 그냥 한 마리의 사실적인 생선을 그린 것으로 남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수중생물 도감에 나올 듯한 그런 그림에 전락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사고와 자신의 본질에 대해 순수해지면 그것이 예술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점을 또다시 증명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인이라는 저의 정체성에 가장 충실하게 다가온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 앞에 보여드린 굴비보다 더 원초적이고 심플한 방법의 동판으로 드라이 포인트 기법을 사용한 판화입니다. 당시 판화 기법에 너무 몰두하던 제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저를 다시 살려주었던 판화인데요. 화실에서 고민하던 중에 작은 동판이 눈에 띄어 즉흥적으로 송곳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작은 판에 만화같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별주부전의 한 장면이 문득 생각나서 그냥 그렇게 그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스토리가 있는 것이라 4컷 만화처럼 함축하여 동판 4장에 찍어 신문의 4컷 정치 만화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 후 시카고 미술관 디렉터가 제 화실에 방문하여 작품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수십 장의 대형 회화와 판화들 사이에 저 작품이 한 귀퉁이에 있었습니다.
디렉터는 설명을 듣던 와중에 이 작품을 가리키며 다 필요 없고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이 작은 판화다. 이게 너다. 설명이 필요 없이 유니크하고 독창적이다 라고 평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몇 달 후 시카고 청년미술 공모전에서 3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깨달은 것은 일부러 나를 만들어내려 하지 말자였습니다. 내가 익숙하고 평범한 나의 내면에 있는 것을 표현하며 솔직해지자. 또 복잡한 기법에 매달리지 말고 심플한 방법이 오히려 더 자유로운 작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은 미술의 매체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편에는 주제의 변화가 어떤 가능성과 어려움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